네, 오늘은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조영무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박사님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그 제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로 이코노미라는 게 어떤 걸 정확하게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지표들을 보시면, 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금리도 이제 정책금리가 0.5, 지난해 많이 낮아져서 그렇고요.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예금금리도 0%대로 들어왔고요. 물가 상승률도 0%대, 0.6 내지 0.7 정도. 그리고 장기적인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도 0.8명대.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러한 지표들이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빠르게 0으로 수렴하고 있는 현상, 이것을 제로 이코노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일본 경제를 좀 닮아가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 그 뭐라 그래, 부채, 기업과 가계의 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일본식 뭐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말씀하신 대차대조표 불황은 90년대 초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금융기관부터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가계나 기업의 대차대조표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자산 부분, 차변 쪽은 쪼그라들고 대변 쪽에 빚만 많이 남았던 상황.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못하고 개인은 소비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침체가 이어졌던 현상을 리처드 쿠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이름을 붙였던 거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우리 경제는 관련된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났고 예년 기업이든 가게든 부채 증가 속도가 예년에 한 두세 배 정도에 달했고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올해에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가계의 빚이 1,000조 원을 넘을 거고 기업 부채도 1,000조 원을 넘을 거고 이러한 현상이 조만간 현실화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설령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빚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도 유사한 형태의 부담 그렇다 보면은 역시 소비, 투자, 고용 같은 것이 위축되고 이상하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네 이런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부채 규모가 커져도 일단 갚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자. 그러니까 원래 저금리 기조니까 네. 부채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부채를 위해서 나가는 지출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뭐 크게 염려할 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미 반복이 되고 있죠. 지난해 3월과 9월 각각 6개월씩 금융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쪽에서도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3월에 올해 3월에 그 조치가 끝나는데 그 조치를 연장할 것인가를 두고 이미 부담을 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있고 정책당국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고 코로나가 언젠가는 완화되거나 뭐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역시 이제 금리의 변화가 이슈가 될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만기가 연장이 안 됐을 때 나누어 갚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라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개인들은 가계부채를 일으켜서 뭐 부동산이 됐든 요즘은 뭐 주식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들도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의 어떤 가격이 커지게 되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높은 자산으로 빚을 갚으면 되니까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끊기거나 또는 일자리를 잃으셨던 분들은 지난해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셨고요. 정책 자금으로 풀리고 있는 한마디로 자영업자나 중견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풀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은 아마 그러한 식일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돈 중에서 그냥 주는 돈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대출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 대출은 자산시장에 투자된 대출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청년층 그리고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이 많이 늘었고 그러한 대출은 사실은 자산 쪽에 투자가 되었죠. 그게 주택 구입이 되었건 주식 구입이 되었건. 그런데 관건은 지난해부터는 많이 올랐지만 그러한 자산 가격이 평평하게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 뭐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했던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이러한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변할 경우에는 문제가 역시 생길 수 있겠고요.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지난해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잘 들여다보면은 어려워진 기업들만 부채를 늘린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매출이 그렇게 크게 위축된 것도 아닌데 이미 대출을 많이 땡겼어요. 그것은 아마도 저도 기업 연구소에 있고 LG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지표들 조금 먼저 보게 되는데요. 이미 지난해 중반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3분기부터 수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네. 라고 그렇죠. 하는 조짐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난해 늘어난 기업 대출, 그 중에서 특히 수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빌린 돈들은 어려워서 빌린 게 아니라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미리 빌린 것이고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보실 텐데 많은 주요 기업들이 해외 기업이나 국내 신사업 쪽에 M&A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시차를 볼 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미 지난해 중반이나 가을부터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빌렸던 대출은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오히려 성장을 위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좋은 대출일 수도 있는 거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부채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채 증가는 한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세 글로벌리.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도 있지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서부터 그 연준의 그 자산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채는 상당히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확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연쇄 사슬은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리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만 특별히 따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국들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기업 매출은 끊긴 곳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책 당국이 중앙은행과 공조를 해서 빌려주거나 자금을 주입하거나 그리고 그 이전부터 기업 쪽에서는 돈도 많이 빌렸었고 하지만 이때 관건이 되는 것은 정책 당국이 이렇게 자금을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도 동원되고 재정도 동원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4차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괜찮지만 우리나라가 뭐 미국, 유로존, 일본처럼 국제통화나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의 상승 속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섹터 부분 쪽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좀비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10개 중에 3개 정도가 영업해서 번 돈으로 대출금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의 기업들이 전체 기업 10개 중에서 3개 정도나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잘 드러나지 않죠.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 그리고 대기업들이고, 특정 업종,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이고, 이러한 쪽은 사실은 기업 수에 비해서는 우리 기업 섹터 안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 이익의 비중, 시가총액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거나 평균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거나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타격을 입고 있고, 그것은 시간을 두면서 좀비 기업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면에서 기업 섹터의 움직임을 볼 때에도 뭐 총액이라던가 평균으로만 봐서는 예전에 일종의 반도체 착시 현상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말씀하신 부채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진 이 부채의 증가,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긴장을 할 만큼 아니면 조심해야 될 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가 뭐냐? 외환위기냐? 아닐 겁니다. IMF 같은 은행이 막아는 금융이 이길 것이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특히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성이 많이 확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리스크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 빚을 정부가 나서서 정책 당국 주도의 커다란 빚잔치를 벌이지 않는 한은 어쨌든 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코로나는 끝났는데 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지 않지? 장사가 안 되지? 매출이 늘지 않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지? 내 주변에서 망하는 가게가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조금씩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우리 경제 성장세를 무엇인가 위해서 짓누르고 있는 듯한 이러한 양상이 앞으로 더 심화되거나 또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펑 하고 터지는 리스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장기 저성장 침체, 이러한 것이 어쩌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부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큰 트리거가 돼가지고 큰 어떤 그 경제 충격이 네. 오는 부도 사태 네. 이런 것으로 인한 뭔가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네. 이런 것보다는 네. 서서히 그 빚으로 인해서 그 빚의 주체되는 네. 당사자들의 어떤 소비가 줄면서 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경제를 점점 어렵게 하는 뭐 네. 소비가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해가 바뀌었죠. 코로나는 지난해에 있었는데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저는 뭐 지난해에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관심의 대상을 그 뒤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쨌든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할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스 이펙트.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GDP가 많이 레벨 다운됐고 줄었고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1%대 역성장을 했고 그건 이미 과거고, 근데 지난해 그렇게 부진했으니까 올해 약간만 회복하거나 예년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경제 성장률은 튀어오를 겁니다. 뭐 낮으면 2% 전후, 높으면 3% 전후.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올해 그래 뭐 한 2 내지 3%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럼 내년은 한 3, 4% 가나? 아니면 다시 1, 2%대로 가라앉나? 그럼 그 다음에는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지? 그리고 V자 회복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지난해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을 그려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률로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V자가 그려집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올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정상화되었는가를 판단을 하시려면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아니라 GDP의 레벨을 보시거나, 그래서 언제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경제 활동 수준, GDP 레벨로 회복을 하느냐, 또는 그 이전에도 우리는 낮은 성장률이긴 하지만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GDP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었죠. 그 성장 경로, 트렌드로 언제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나. 근데 그 경로로 돌아가려면 사실 올해 2 내지 3%의 플러스 성장률만으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려하고 있기로는 상당 기간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전의 성장 경로,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 비해서 툭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수준은 이전의 성장 경로에 비해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그리고 성장 경로로 되돌아가지 못한 상황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급증한 부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급증한 부채, 그 현상 때문에 생기는 이자의 지급이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 원금의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죽거나 투자가 죽어버리는 네. 그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저금리고 제로금리로 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하신 문제,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총량으로 보면 안 보인다, 평균으로 하면 안 보인다, 반도체 착시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17, 18년. 네. 돌아보시면 정말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나요? 그러니까 몇 개 업종, 몇 개 기업이 굉장히 좋았고, 그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 경제가 좋았고, 그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의 일부 산업 섹터가 좋았지. 그때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급증한다라던가 소비가 살아난다라던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 안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성장률, 수출, 투자는 좋게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뭐 자동차,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업종들은 이미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런 수출 대기업들이 좋으면,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회복하면 우리 경제가 좋은 건가요? 물론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돈을 버시겠죠. 하지만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은 좋지만 우리 내수 성장세는 확실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내 주변에서 가게는 자꾸 망하고, 내 주변의 젊은 친구들은 취업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좋은 그 어떤 섹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틀었을 때는 그 말씀하신 추세는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어서 결국 제로 성장률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제로 이코노미가 이번에 제가 쓴 책의 제목인데요. 온전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글로벌리 상황을 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 코로나가 미칠 영향, 앞으로 우리 경제가 보일 양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런 문제 인식 때문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전체 흐름을 뭐 어떤 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올해 2021년도에 전체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률 증가가 이제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올라오는 걸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아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더해서 이 주식 시장에서는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으로 막 주가는 지금 이제 새로운 영역을 밟아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다 하나의 신기루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신기루. 혹은 착시 현상?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좋은 분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 신기루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그냥 환상이죠.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수출 대기업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지난해 중반부터. 생각보다 수출이 잘 되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 경기가 비교적 코로나를 빨리 통제한 덕분에 살아났고, 셧다운이나 락다운을 했었던 미국이나 유로존에서 3분기에 이 셧다운이나 락다운을 완화시켜 줬었고,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공교롭게 주로 많이 하고 있던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각광받게 된 4차 산업혁명이나 신산업에 걸쳐 있는 부분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관건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런데 세계 경제가 확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지속될 수 있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당초 예상보다도 백신이 좀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2천만 명에게 맞추겠다라고 했지만
한 4분의 1 정도밖에 맞추지 못했고, 확보한 백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보한 백신도 3분의 1밖에 못 맞춘 거였고, 예상보다도 백신을 맞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선진국은 나을 수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K자 이야기도 나오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미국, 영국 같은 이러한 국가들, 그리고 중국 같은 국가들이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백신을 일찍 못 받거나 아직도 못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거기에서도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역시 K자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변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백신이 이 변종에 대해서 계속 효과를 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돌이켜보시면 지난해 봄 상반기에도 많은 쪽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경제 전망 보고서들의 근거가 뭐였냐면 가정이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한 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게 낙관하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올해는 뭐 많은 주요국들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하겠지만 관건은 지적하신 것처럼 부채가 우리나라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주요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해의 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속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대가 예상이 언제 반영될 것인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부채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죠. 뭐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거를 뭐 단 몇 개월 만에 쏟아붓으니까 3조 달러 이상을.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뭐 한국도 뭐 보니까 뭐 그 M1인가가 뭐 120%, 뭐 몇 프로 이렇게 올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도 통화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들로 우리가 이제 부채가 터지는 어떤 문제만을 걱정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리 모든 나라들이 뭐 이러저러한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서 중앙은행들이 지금의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터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좀 그러니까 연착륙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거든요. 연착륙의 다른 표현은 저는 사실은 문제의 이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긴 그렇죠. 네. 뒷세대에게 넘긴다. 그렇죠. 뒷세대에게 넘기는 거죠. 그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 왜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잖아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을 아직까지는 덜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관심이나 우려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하지만 미 연준조차도 평균 인플레 타겟팅을 지난해 정책 선회를 통해서 밝히면서 일시적으로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더라도 당장 통화정책 선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미국조차도 실제로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풀린 돈을 거두어 들이거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전환시키는 시기는 저는 상당히 늦을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여전히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반면에 실물 경제 활동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고용이든 투자든 소비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풀렸던 많은 돈들이 뭐 소비, 투자, 고용 같은 실물 경제 활동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가격, 주식 가격, 가상화폐 가격 이런 것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엄청 올랐죠.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평평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르는 곳은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오르고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기대가 집중되는 쪽에서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그 기대가 바뀌는 쪽에서는 급격하게 빠지는,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많은 패러다임이 변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전례 없던 속도로 돈이 풀렸고 실물 경제 활동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가격의 급등락 현상, 그리고 그 진폭이 짧아지는 정도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자산 뭐 양극화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어려워진 거고 진짜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은 뭐 정말 뭐 폐업 행렬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또 자산시장은 막 지금 버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모든 거에는 이제 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은 이제 이게 우리가 버블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까지 저평가되어 왔던 한국 경제 혹은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밸류가 새롭게 재평가되는 거지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혹은 버블이라 할지라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 수익을 좀 크게 올려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정말 원해서들 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그런 분들도 계시죠. 특히 지난해 주가나 자산 가격이 급락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잘 보면 최근에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청년층 세대, 20, 30대 분들이 그렇죠. 많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 그럼 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투자 패턴이 바뀐 건가? 이런 거죠. 물론 계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빠졌다.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는 거냐? 예전에 자산 가격이 급락했던 적은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가 변한 거죠. 가령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돈을 조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은 그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형성한 부로 은퇴를 하고 그러한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 내지는 그러한 사다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된 게 아닌가. 그러한 것을 많은 청년 세대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집은 사기에는 너무 비싸졌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돈은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은 이거는 돈은 안 되는 것 같고 도리어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근데 내 주변에 보면은 아주 변동성이 컸던 시장에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동료나 선후배 주변 지인들은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와이프도 쿡쿡 찌르고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정말 무언가가 바뀌어서 된 것이냐. 이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일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맥이 닿아 있는 우리 주요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내지는 둘러싼 상황이 변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는 멀어 보이던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고 사람들이 일하던 곳에서 무인화, 키오스크, 네트워크, 전산 또는 배달 이런 것으로 많은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과 산업들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체인지가 일어난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가? 그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뭔가 이 금융시장이 화랑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뭐 어쨌든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고 하고 올해는 이러한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 경제 환경을 좀 낙관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죽고 모두가 손해보는 절망적인 상황이냐?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버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책에도 적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지난해 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지만 이미 발빠른 일부 기업들은 어려웠던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부터 이미 돈을 땡겨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투자나 M&A를 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어려울 것이냐? 아닐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냥 변동성이 없이 쭉 가는 장세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에 가장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하지만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를 때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손실이고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고 예,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낙관만 해서도 안 되고 비관만 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물가, 출산율, 그리고 성장률 이러한 것들이 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인 어떤 위기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한 어떤 그 변곡점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생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각오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가장 좋으셨을 것 같은 분들은 자산이 많으셨던 분들이겠죠. 더 늘어났죠, 이번에. 그렇죠. 뭐 집을 가지고 계셨건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셨건 가상화폐에 하셨건. 두 번째 그룹은 자산은 많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감독당국이 액션에 나섰잖아요.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 분들은 자산도 없는데 대출도 받기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하시던 사업의 문을 닫으셔야 됐던 분들. 그게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이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죠. 소득하위 20% 계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줄었는데 소득 상위 20% 계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다 늘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됐고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여유가 있었거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분들은 지난해부터 있었던 자산 가격 상승, 자산 인플레의 수혜를 누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우려스럽지만 이러한 상황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고용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으셨던 분들은 직접 월급을 맞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대면 접촉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일하시거나 학원 강사 이런 교육 서비스 업종에 계셨던 분들. 근데 공교롭게도 이쪽 업종은 평균 임금도 낮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면서도 자산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로소득에서도 타격을 입지만 자산 가격 상승에서도 소외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저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사람을 뽑고 키오스크로 했었던 것을 종업원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안타깝고 우려스럽지만 재난지원금도 한 번 주고 나니까 또 주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한 번 이 허들을 넘고 나면 멀어 보였던 게 가까워 보이고 어려웠던 게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건 우리 경제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건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코로나가 설령 끝나더라도 이 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냐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요즘에는 대출 규제도 더 강해졌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돈을 빌리실 수 있겠어요? 소득 높고 일자리 좋고 신용등급 높으신 분들이 적게나마 그래도 여전히 빌리실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지 않는 한은 대출 시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단편적인 시각으로 금융 자산 시장 혹은 뭐 하여튼 자산 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에 그냥 취해 있기보다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어떤 상황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추세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가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자산 가격 상승에 취해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가격이 올랐지만 주택 시세 보면은 기분 좋으시겠지만 약간만 눈을 돌려서 돌아보시면 대부분의 집값들이 올랐거든요. 그럼 내가 내 집을 팔고 그냥 월세 같은 형태로 살지 않는 한은 이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단위만 올라갔다 보니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나만 돈을 벌었을 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데 다 같이 자산이 상승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거나 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런 자산 인플레의 수혜를 입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가진 주식 가격은 올랐다. 그런데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령 뭐 우리 집에 있는 청년, 자녀 세대가 일자리를 여전히 얻기 어렵고, 동생네가 하는 가게가 이제 내 어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우면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경제가 좋아진 건가요? 지금 좋은 상황인 건가? 앞으로도 이럴 수 있나? 사실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매크로에 관한 말씀은 거의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런 버핏조차도 한 이야기가 뭐냐면 5% 성장하는 경제에서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12%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의 주가는 재무적인 파이낸스 측면에서 보면 어떤 기업이나 섹터가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기대 이익, 현금 창출 능력에 금리를 적용한,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 가치 합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제가, 내지는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성장세가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물론 별로 성장세가 좋지 않더라도 디스카운트 레이트, 한마디로 금리가 낮아지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미래 캐시플로우가 변하지 않더라도 현재 주가, 스탁 프라이스는 올라가야죠. 밸류에이션상. 그렇죠. 사실은 지난해부터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많이 풀린 유동성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종의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변화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이제 많은가요? 뭐 거의 바닥이죠. 바닥이잖아요. 네. 지난해 많이 낮춰서 지금 0.5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 유로존, 일본처럼 기축통화나 국제통화 보유국이 아닌데 금리를 낮추면 얼마나 더 낮추고, 그렇죠. 정책 금리를 안 낮추더라도 일종의 벤치마크 레이트라고 하는 국고채 금리나 예금 금리 같은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과 우리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유로존과 일본은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리고 거기는 기축통화, 그러니까 국제통화 보유국이니까. 국제통화니까.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서 마이너스 채권 금리도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선진국들이 이랬고 우리도 선진국하고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뭐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뭐 국가 부채 비율 뭐 200%, 200 몇십 프로 이런 거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 거기는 그래도 버티지만 우리는 진짜 100% 근처까지만 가도 국가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되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분석을 해본 거죠. 우리 비율은 사실은 재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30%대 후반. 근데 지난해 빠르게 높아져서 이제 40%대로 올라왔고요. 이런 속도라고 한다면은 1, 2년 안에 50%대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도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미국, 유로존, 일본처럼 통화가 국제통화나 기축통화인 나라들, 아니면 산유국들, 아니면은 도시국가, 우리랑 차이점이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안에 도달을 할 50%대인 국가 그룹에 대해서 국가 신용등급을 평균을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50%대인 신흥국 국가들의 평균 국가 신용 등급은 트리플 B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AA 제로거든요. 우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낮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외환 보유고나 국가 부채 비율만 보고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진 않지만 분명히 중요한 고려 요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년 안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유로 들어서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우리가 환율에 민감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또 한 데미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우면 사실은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의 돈인 달러화나 엔화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 통화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저렇게 마음 놓고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미국이 그 사실 용인해주기 때문이잖아요. 그 막 그 뭐죠? 그 뭐야 스왑
네. 달러 수합이라든가 무제한 달러 수합이라든가 이러저런 정책들로 받쳐주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한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한 엔화의 국제적인 위상 플러스 우리보다 수십 년 전에 산업화를 이루고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였던 막대한 돈을 신흥국이라던가 해외 금융자산에 막대하게 투자를 해놨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설령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가더라도 그렇게 벌어들이는 금융 소득으로부터의 부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일본 경제의 체질인 거죠. 근데 관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일본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에 쌓아두었느냐? 없죠. 우리는 법적으로 해외 투자하면 부를 빼돌린다는 어떤 관념이 강했었죠, 과거에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세대가 90년대에 발생을 했고 그 세대가 50살 가까이 돼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노년층인 80대인 부모 세대가 이 충격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쌓아둔 부가 있었고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해외에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부모 세대의 비중이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청년 세대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남았을 때 그 가족 전체에 미칠 충격이 일본 정도만 돼도 어쩌면 다행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일본보다 기본 펀더멘털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도 수조 달러의 그 해외 자산, 투자 자산이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지면 그 자산 팔아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이게 환율이 또 조절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취약한 거죠. 그런 일본조차도 이 버블 붕괴 시기에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던 자녀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 세대에 의존해서 살다가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망신고를 안 하는 거죠. 연금을 받아 생활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그 해외 투표 뉴스로 본 적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슬픈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현상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능한 것은 부모 세대가 부가 있었고 받을 연금이 있었던 건데 과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만한 부를 쌓아두었고 준비가 되었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를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대가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현상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 부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산이 이렇게 커져가는 이 현상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 같은 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거시적으로 현재 한국 경제의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뭔가 그 거품이 좀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을 수 있겠네요. 냉정하게.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취해 계실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물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시장이 괴리되어 갈 때 물론 제가 저의 부가 늘어나면 좋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 일가 친척 만약에 내 자식이 혹은 내 부모가 아프거나 뭔가 경제적 어떤 수익이 없는데 뭐 실직자가 되거나 그래서 뭔가 내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려우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요만큼 어디다 쓸 수 있는 여력이 또 그쪽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난 또 비난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도 적었지만 이제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10억은 아직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10억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시면 지금 앞서도 예금 금리가 이제 0%대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에 받는 이자가 한 8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매달 안정적으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분은 10억 자산가보다도 사실은 더 넉넉한 생활 내지는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저희 방송에도 출연했던 분 가운데에서 그걸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집을 안 산다. 사면은 왜
자산 뭐 숫자상으로 장부가에 올라봐야 세금만 내고 현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그래서 뭐 상가가 됐든 그래서 네. 수익이 나오는 고정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산 소득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고요. 반면에 근로소득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노후 대비의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일찍 젊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으로 일찍 은퇴해서 그 돈에 기반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방식의 은퇴 전략, 노후 대비 전략은 이렇게 성장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 금리가 낮아지는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도리어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오랫동안 그것에 노후 대비 전략의 초점이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나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예, 같이 다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밸류 자체가 예,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쨌든 구조적으로 우리는 갈수록 경제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뭐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하지만 근데 네. 요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로 금리에 수렴을 하게 되다 보면 제로 경제 성장률 제로로 여기에 수렴하다 보면 결국은 자산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왔던 이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프레셔가 커지겠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워런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지만 많이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니 뭐 경제 성장률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GDP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LG, 삼성 같은 대기업들 해외에서 수출 많이 해서 돈 벌어오면 되지. 우리 인구가 줄고 내수 소비 시장이 좀 줄어들고 아니 수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보시면 내수 소비 시장이 그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기반은 어쨌든 출발이 내수 시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내수 시장 이나 인구 측면에서 쪼그라드는 경제가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 이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하는 가운데서도 잘 보시면 모든 기업, 모든 섹터, 모든 제품이 어려웠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소득의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소비의 양극화, 자산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 가령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시그니처 같은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자동차, 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은 도리어 전부 다 훨씬 더 잘 팔렸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자산의 자산의 상승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제로금리 없는. 시대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선택이 아닐 겁니다. 이게 필수가 돼가. 강요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등 떠밀리듯이 마지못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만큼 알고 내가 하는 투자의 리스크를 알고서 투자하느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준비라는 거는 뭘 의미하시나요? 가령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거시 경제 환경 혹은 네. 우리 국가 경제 혹은 개인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냉정하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여러 가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본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뭐 프라이싱, 기업, 업종 선택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세계 경제, 인구 변화, 그리고 금리, 물가 이러한 것들을 왜 살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길게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